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광복 78주년, 그리고 건국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승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고 건국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 건립추진위원회 조갑재 대표, 그리고 전 서울대 교수이자 이승만 학당 교장이신 이영훈 박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자, 두 분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데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갑재 대표님부터 해주실까요?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을 홍보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보 대사를 맡으셨군요. 최근에 7월 27일에 6.25 결전장이라고 볼 수 있는 다부동 전적지에 기념관 안에 이승만, 트루먼 두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데 약간의 역할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은 대통령이시지만은 또 최고 사령관이거든요. 한국전을 지도한 한국과 미국의 두 최고 사령관을 함께 모시는 데는 네. 광화문보다는 거기 다부동 전적지가 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이철우 경기도지사 협조를 받아서 드디어 정전 70주년이 되는 날에 세웠습니다. 네. 그날 저희 TV에 출연을 하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셨었는데요. 예. 자, 그리고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장 선생님께서도 지금 활동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쓰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고 네. 예, 크게 감명을 받아서 그것이 주요 계기가 되어가지고 2016년 지금부터 7년 전에 네. 이승만 학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주를 한 강좌로 해서 그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에 네. 이승만에 대한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거군요. 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승만 학당 이승만과 대한민국이라는 토요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요. 예. 또 별도로 유튜브 방송으로 이승만 TV라는 것을 또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그 이념과 더불어 널리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승만 학당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교육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계속 토요일에도 교육을 하고 계시고 12주 강좌까지 열고 계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근대화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독립에 큰 기여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재 대표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개화기 때부터 독립운동 그리고 건국뿐만 아니라 호국,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네요. 90평생 중에 네. 약 60년 내지 70년을 전력 투구했고 주도적 역할을 해온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한 건국 지도자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호국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건국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예, 그런데 건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건국은 과거에 신라, 고구려, 고려, 조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나라 2000년 역사상 최초의 국민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국가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네. 선거를 통해서 뽑은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정부 수립을 하는 이런 건국을 한 역사니까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두 개가 있다면은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든 신라의 삼국통일. 네. 그 다음에 최초의 국민국가를 만든 대한민국 건국을 지도한 이승만. 그러면은 저보고 우리 민족사에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한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이승만, 그리고 그 나라를 부강병화시킨
박정희, 저는 이렇게 5명을 꼽습니다. 네, 지금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들어주셨는데, 자, 이영훈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1905년 또는 1910년 이 조선왕조 대한제국이 패망을 했죠. 예. 이후 1948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독립운동에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독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네. 그 예언에 맞는 어떤 독립운동의 방향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결국 그분이 예언하고 실천한 대로 나라를 세우는데 성공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일본과 맞서서 독립을 쟁취할 수는 없다. 일본은 벌써 1910년대 말 20년대 세계 군사 3대 강국이 됩니다. 네. 그런 일본과 우리가 맞설 수는 없고 조선왕조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독립은 강대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어느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그 전쟁의 결과로 성립하는 국제적 협약으로 독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1908년부터 이미 40년 전부터 장차 미국과 일본이 충돌할 것이다. 태평양의 예측을 하셨군요. 그렇죠. 예. 그 40년 뒤에 그것이 결국은 이제 실현을 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실력을 길러야 된다. 실력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이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의 정신으로 한국인 하나하나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실력을 기른 다음에 적절한 국제 정세의 호기가 오면은 우리 힘으로 그 전쟁에 참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예. 결국은 그 예언한 대로 1941년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국제적 협약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났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당대의 유일한 과학적 지식과 미래를 관측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현실에 맞게 독립의 계획을 하고 예. 실천을 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이승만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하면 바로 한미 동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미국과 이런 동맹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조갑재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6.25가 났을 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이 1949년 6월에 미군 철수를 했습니다. 예. 참고로 김구 선생은 미군 철수를 찬동했습니다. 근데 김구 선생이 1948년 평양에 가서 북한의 군사력 건설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유어만이라는 이 자유중국, 그때는 중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와 나눈 대화록을 보면은 네. 워낙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강력하니까 저걸 막을 방법이 없다. 어차피 한국은 공산화될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상당히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유어만 김구 회담록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되는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1년 뒤에 남침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있었으면은 남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1953년 국면에 오면은 이제 휴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했죠. 북진 예. 통일해야 된다. 그런데 휴전 협상은 미국과 중국, 북한 주도로 휴전 협상은 이미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예.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어떤 합의도 지킬 수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는데, 그래서 1953년 6월 18일
유엔군이 관할하고 있던 방공포로를 그냥 석방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때 가장 중요한 휴전 협상의 쟁점이 포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방공포로를 송환하느냐 마느냐로 이렇게 다투고 있었는데 네. 근데 석방을 해버렸군요. 석방해버렸어요. 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지 않으면은 휴전 합의를 해도 이게 지켜지지 않겠다. 네. 해서 다급해진 아이젠하워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된 그래서 거거든요. 맺게 됐겠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정권의 멱살을 잡고 끌고 와가지고 1대1의 한미 동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미국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억지를 부려가지고 한미동맹 맺은 게 가장 잘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네. 안보 외교에서 가장 성공작을 한미동맹으로 봅니다. 그때는 네. 이승만 대통령을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그랬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억지를 부려서 일단 한미 동맹이 출발을 했지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 상호방위조약 초안에 서명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앞으로 대대손손 이 한미동맹이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은 단합만 되면은 절대로 침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런 해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방파제를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파제. 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미 동맹에 이어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또 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영훈 교장 선생님, 이 조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젊었을 때 쓴 독립정신에서 이미 장차 세계는 예. 미국이 주도하는 큰 자유와 통상의 물결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1904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04년이요. 네. 미국은 자유인의 나라, 자유인들이 세운 인류사 최초의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영토가 광대하고 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야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자유통상입니다. 네. 그 자유통상으로 세계가 하나의 영구 평화의 길로 접어드는 앞으로 인류가 하나가 되는 큰 진보적 흐름을 주도하려는 미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다 망해가는 우리 조선이 소생하는 길은 이 세계사의 큰 길에 이제 동참하는 길이다. 네. 자유와 통상의 그 큰 조류에 이제 편성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망할 때 미국이 사실상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는 것을 묵인을 했죠.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독립운동을 하면서 미국이 자신의 이념을 저버리고 약소국을 저버렸다. 1883년에 맺어진 미국과 조선의 통상조약을 보면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을 때는 선의의 거중을 든다 하는 그와 같은 조약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 셈이죠. 그래서 일본의 한국 병합을 결과적으로 묵인하고 또 지원까지 한 편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미국을 비판하고 미국이 한국을 도우는 것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위리는 길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미국의 양심을 계속 두드리면서 결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결국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1883년에 맺어졌던 그 조선과의 우호 통상조약의 부활판이면서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와 통상의 세계사적 흐름에 올려놓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이승만이 평생을 통해서 추구한 가업이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젊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성취를 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이제 체결됨으로써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지 않는 그러한 어떤 튼튼한 어떤 그 발판을 방어막을 마련했다. 자유와 통상의 세계사적 흐름에 어떤 미국
이 주도하는 그 흐름에 편성을 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어떤 이 방위를 그렇게 이제 확고히 한 게 네. 그 동맹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한미 동맹이 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상적인 세계사적 흐름에 이 조선, 한국이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또 농지개혁을 추진했죠. 이 농지개혁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재 대표님,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농지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었고 특히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그 분야에 네. 아주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신데 네. 다만 요사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이죠. 경제인들 모인 데 가서 이 농지 개혁이 성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었다 하는 네, 그런 얘기 근사한 하셨죠. 연설을 했어요. 네. 저는 그 연설을 듣고 상당히 그 시각이 아주 남다른데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네. 흔히 우리 농지 개혁하면은 이 좌파들이 공격하는 것은 왜 무상으로 하지 않았느냐? 무상으로. 예.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냥 뺏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했다고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무상에 가깝게 유상으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산업자본화하고 하는 이런 경로를 걷는데 한동훈 장관의 관점 중에 하나 저는 지주들의 반발이 거의 없었거나 적었다는 겁니다. 지주들. 예. 지주들이라고 하면 그때 흔히 지주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게 동아일보나 한민당으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민당이 마치 개혁 반대 세력인 것처럼 비판하기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게 아니고 지주들이 협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측면도 새롭게 한번 네. 봐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 다른 나라들처럼 농지개혁에 지주가 반대하면은 그건 잘못하면 내전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농은 게리라가 되고 지주는 정부군이 돼가지고 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그 당시의 세계사적 조류라든지 미군정 시대 때부터 농지개혁을 주장을 했고 그게 대세가 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 강구하는 게 지주들이 협조했다는 이 점을 우리가 좀 설명해 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당시에 농지개혁 때 지주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줬다는 점을 이영훈 교수님께서 아마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알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을 것 자, 같아요. 이영훈 교장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덧붙여 주시죠. 예. 그 해방이 되고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성립하고 네. 북한에서는 이제 소련이 점령 체제가 이제 시작됐는데 농지개혁이든 토지개혁이든 이미 그것은 시대의 대세였습니다. 네. 거스를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대세였습니다. 사실 소수의 사람이 대규모 토지를 독점하고 다수의 사람이 거기에 농노적으로 매인 그런 상태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행될 수도 없고 네. 또 건강한 어떤 신생 독립국가가 자유민주국가가 만들어질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방금 조갑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개혁의 대의명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제 큰 어떤 시대적 조리였다. 다만 북한처럼 무상몰수 무상분배할 것이냐.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해놓고는 공자님도 할 수 없었던 개혁을 김일성 장군이 했다. 이렇게 네.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 군정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남한 주민의 대다수는 7, 80%는 그거는 안 된다. 개혁은 하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유상몰수와 유상분배를 하는 게 옳다. 네. 그 남한의 농민을 비롯해서 주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유상몰수 분배를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연수확량의 150%를 5년간 상환을 하면은 그 토지가 농민의 토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수확량의 30%를 5년만 더 내면 되는 것이죠. 예. 아주 허란 소작료를 5년만 지불하면은 농지가 자기 것이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건 거의 사실상 혁명적인
거의 매우 농민에게 유리한 농민 그냥 주는 거나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5년만 더 소장료를 30% 내면 너 토지가 된다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조화를 했고 환영을 했습니다. 농지개혁 정서가 발부되는 날 지방신문은 이날이야말로 조선의 진정한 해방의 날이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이어 이제 6.25 사변이 터집니다만은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선전에 동요하지 않고 충실한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북한에서 실시한 토지 계획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인데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면 그게 자기 것이 안 된단 말이죠. 네.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게 자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한국인들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민의 다수의 자유 의사를 반해서 무상몰수, 무상토지 분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농민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북한의 토지개혁법에 보면은 농민은 토지를 소유권을 지급한다 해놓고는 제3자의 임대를 한다든가 저당을 한다든가 매매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권의 내용을 심각하게 제약을 한 것이죠. 아주 불완전한 경작권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집단화를 뭐 당이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집단화를 해가지고 네.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 집단 농장 체제가 성립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결과적으로 토지를 국유화하는 농민들을 다시 농노적 상태로 예속시키는 그와 같은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날 북한의 참상이 저렇게 벌어진 것이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출발을 했군요. 예, 예. 오늘날 이 남한의 이 농지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 사회의 민주적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네.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았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하시죠. 농지개혁이 워낙 중요하니까 국제적 비교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농지개혁 안 된 나라를 한번 가봤어요. 그게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제가 1996년에 파키스탄에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 농지개혁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지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지주들이 부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군대를 장악해요. 그 네. 자녀들이 다 사관학교 갑니다. 유럽에 예전에 그냥 그 영주가 돼 있네요. 영주죠. 그러고 정치를 해요. 그러면은 정치, 관료, 군대가 지주계급으로 딱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민중과 괴리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민주주의가 지금도 불안정하잖아요. 지금도 군대가 딱 그러니까 하여튼 한 지역의 그냥 아까 왕이네요. 지금 민주적 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농지개혁을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민주적 통합이 되고 안 하면은 지금도 지주계급과 소장농과의 계급 네. 분열이 돼가지고 파키스탄은 민주주의도 안 되고 국가 발전도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농지개혁 저희 너무 시간이 끌어서요. 이제 교육개혁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초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이 교육개혁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먼저 이영훈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펼친 교육정책 어떤 것도 있습니까? 1948년 대한민국이 성립할 당시에 약 한 2천만 가까운 국민 가운데 절반이 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절반이 무명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1959년, 60년도에는 문맹률이 10%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아주 연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제 글자를 해독하는 어떤 문식률이 그렇게 높아졌는데 그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54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한 교육혁명의 효과다. 예. 그래서 특히 농한기가 되면은 글자를 못 읽는 문명인 사람들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지방행정 체제를 통해서 공부를 시켰군요. 예, 국민학교에 수용해서 네.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그렇게 문명을 태치함과 동시에 각급 학교를 정설하고 교원을 정강하고 해서 그 시대에 일어난 어떤 그래서 정부 재정 가운데 국방 예산 다음으로
그 교육 예산이 많아져. 네. 교육 예산이 54년부터 부쩍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방 다음으로 이제 그 강조점을 둔 것이 이제 교육이고 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당시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실업학교들이 크게 증가하고 동시에 전 국민의 문맹률을 퇴치를 함으로써 네. 그렇게 쌓여진 그 소위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인적 자본이라 그럽니다. 그 휴먼 캐피탈이 네. 1960년대 이후에 고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고도 성장의 토양이 됐군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또 우리의 영토죠.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정책도 많이 펼쳤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갑재 대표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 받은 논문이 네, Neutrality Influenced by America라는 논문입니다. 그게 네. 전시 중립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 논문은 영어로 원문이 지금 구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도입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전시 중립을 설명하면서 유럽에서 발전해온 이 국제법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걸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높은 시각에서 이 네. 국제법과 외교 관계를 봤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장이 굉장히 고급 문장입니다. 네. 그런 분이니까 이 독도 문제를 이 평화선 선언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국제법적 뒷받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일본이 거기에 반발했지만 나중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분은 아까 그 교육하고도 문제 연관되는데 이분은 두 가지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론인입니다. 네. 최초의 일간신문 사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이란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언론 검열을 폐지를 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언론 검열을 폐지한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서 유일할 겁니다. 네.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지 않으면서도 지금도 언론 검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 검열 폐지와 동시에 1952년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16,000명을 뽑았어요. 우리가 면장까지 뽑았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교육한 거죠. 실천을 해서 민주주의의 시행착오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독도 문제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접근도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로 끈 게 아니라 거기에는 국제법적인 논리 체계를 확실하게 딱 갖추고 했다는 네, 거니까. 그런 해박한 국제법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독도 문제 잠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북 칠곡군에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동상이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배경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 TV에 출연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다부동 전적지가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의 워틀루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한미군이 최초 연합작전을 펴가지고 북한군이 주력을 막았습니다. 네. 상방에 약 3만 명이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북진의 길을 열었어요. 거기에 두 최고사령관의 동상을 같이 세우려면 거기가 가장 좋다 해서 거기에 세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몰아가는데 좀 반대한다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열린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과의 오찬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의 건립을 좀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이 적극 돕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영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조금 좀 지나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광복회라는 사설 단체가 광복절이라는 그 최대의 국경일을 그 식전에 정부와 공동 집전자로 나서는 네. 이와 같은 그 정부의 국경일 프로토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 빨리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광복회는 당초 독립운동에 종사하신 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 대체로 다 작고를 하시고, 그 지금 후손들이 지금 마치 자기들이 독립을 쟁취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인 네.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네. 이 광복회라는 그 단체가 언제까지 존속하면서 계속 이 국민적인 어떤 그 역사 의식에 중대한 발언권을 행하도록 우리가 허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또 그러한 문제를 차제에 좀 제기해 네.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전에 그 광복회 회장한 분 김원희신가요? 네, 그렇죠. 그분의 이력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돼 있고, 네, 좀 뭐 예. 문제를 많이 일으키셨던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광복절 식전에서 행한 연설은 그야말로 우리 건국 세력에 대한 일종의 모독에 가까운 그와 같은 언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광복절 행사에서만큼은 기존의 프로토콜대로 광복회 회장이 나와서 연설을 하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국민 통합적인 그러한 우리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올바로 바로주부주는 그런 연설을 하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정부의 국경일 프로토콜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국민 통합적인 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조갑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 기회에 건국에 대한 논란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종지부를 끊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선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48년 8월 아니 15일. 그전에도 했어요. 네. 건국 50주년 행사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했습니다. 건국 50주년 행사를 1998년 8월 15일 할 때 이종찬 씨는 아마 그때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건국 60주년 행사를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씨는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죠. 않았죠. 예. 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다는 의미는 5월에 선거를 하고 7월에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하고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선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수립, 헌법, 그 다음에 선거 이걸 다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건국이라 이겁니다. 네, 다 합쳐서요. 그런데 네. 왜 건국이란 말을 과거에도 썼고 네. 했는데 이걸 싫어하느냐 하는 것은 그 뻔하죠. 한국의 종북 좌익 세력들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국가와 합법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부인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건국 75주년 연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네.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고 정집을 좀 찍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더구나 말씀하셨고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 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자, 건국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하여튼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을 건국일로 보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영환, 예, 이영은 기장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초대 재헌 헌법에서부터 지금 9차 개정이 이루어진 이 헌법에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언급되고 그 역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드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당초 유진호 씨 등 국회 세력이 이 헌법 초안을 만들 때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하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독립운동의 출발이다는 그런 의미를 집어넣으신 것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한국인들이 자유의 이념을 알고 전 민족적으로 걸기를 한 게 뭡니까? 3.1 운동이죠. 네.
3.1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닙니까? 이때부터 우리의 독립운동은 시작되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이때부터 출발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그러했는데 이분이 국회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연설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때 우리가 자유 이념에 기초해서 전민족적으로 걸기를 했으나 당신은 국제 정세로 인하여 실패를 했고 이후 30년간 우리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투쟁을 해서 드디어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 뜻을 함축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운 것은 3.1 운동의 자유정신이다.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헌법 전문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신은 국제 정세에 인연하여서 실패를 하였으나 불굴의 의지를 갖고 독립투쟁을 해서 오늘날 이 나라를 세웠다. 네. 원래 그러한 뜻인데 그 임시정부에서 종사한 분들이 그 공로를 그 임시정부로 아주 축소해가지고 네. 그들만이 건국 주체 세력인 양 그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군요. 이러한 네.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건국 50주년을 전 정부적으로 기념을 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기념우표나 각종 통계 자료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기념 주화 모든 것을 기념했고 예. 건국 60주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후 그와 같은 이상한 주장들이 제기되면서부터 지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그렇죠? 네, 그때부터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건 하루빨리 정리되어야 한다는 예. 걸 좀 말씀드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네. 8.15 기념사에서는 반드시 정부 수립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정부 수립이라는 게 건국이거든요.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 국가가 정부를 수립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건국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시 복원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복원이 곧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셔야 돼요. 예. 자, 사실 그동안 광복에만 큰 의미를 두었었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건국이 지니는 의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영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광복절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뭔가요? Korean Independence Day입니다. 네. 해마다 광복절을 맞아오면은 우리의 우방국들이 축전을 보내옵니다. 미국이 그 1949년부터 해마다 축전을 쭉 보내오는데 Korean Independence Day 몇 주년을 기념한다. 48년을 기점으로 해서 말이죠. 따라서 광복절이라는 것은 그 원래 뜻은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이요? 예,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그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원래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광복절이 더 우리한테 친숙한 말이다. 이렇게 해서 광복절로 명칭 변경을 해놓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게 엉뚱하게 지금 해방절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고쳐서 저는 이 광복절의 차수를 올바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차수요? 차수. 네. 48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는 광복절 제78주년이 아니고 제75주년입니다. 예. 원래는 그런데 그 오랫동안 혼란을 빚어와서 당장 고치기는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이제 명칭 변경은 광복절이라 하면 그 뜻이 애매하니까 저는 차라리 독립기념일로 당초 원한 대로 가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독립기념일로 가는 게 낫다.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국적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생겨난지에 대한 국민적인 역사인식이 성립해 있지 않아요.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몽롱해서 위험한 이제 이와 같은 역사의식이 조장되어 있다. 광복절이 그 중요한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차수를 바로잡고 그다음에는 명칭 변경을 또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국절 제정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건국절이란 말도 네. 또 애매합니다. 애매하다기보다는 우선 당군 할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네. 또 일각에서는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누구나 알기 쉽게 모든 나라의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예. Korean Independence Day. 해마다 미국이 축전이 보내오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고 그게 당초 원안이었습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가는 게 좋다. 예. 네.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대한민국과 지금 북한 농강 정권과의 투쟁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사 전쟁입니다. 즉 한반도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한민국 중에서 어느 쪽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헌법이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영토잖아요. 그렇죠. 미수복 영토거든요. 그게 바로 민족사적 정통성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죠. 그걸 네. 확인시켜주는 것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즉 건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에서는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정치 조직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북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고 북한은 단체다 이겁니다. 네. 그게 바로 헌법 3조입니다. 그래서 바로 매일 그걸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네. 번쯤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고 네. 그게 그해 12월 12일 파리에서 있었던 유엔 총회에서 따라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공인까지 받았거든요. 네. 이걸 총체적으로 전 확인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도 받았네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연설을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쯤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중요한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룬 건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영훈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사적 의 말씀이시죠? 네, 네.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승만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고 또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오해와 매도는 건국 초창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 초창기부터 있어 왔고 특히나 4.19 이후에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역사학으로 이렇게 널리 교육됨으로써 이제 그런 상태가 조장되었는데요. 우리의 건국의 역사의 세계사적 의의라든가 그 구체적 과정이라든가 그 주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네, 수 통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예.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세운 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나 과도 정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통일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장차 북한의 공산 체제로부터 우리의 동포를 해방시키는 것을 이 나라의 중요한 과제로 그렇게 수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콜레라와 같은 것이다. 아, 콜레라요? 예. 네. 몸에 반쪽이 병이 들었으면은 나머지 반쪽의 건강이라도 우선 챙겨가지고 나머지 병든 반쪽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이 대한민국이란 것은 우선은 건강을 지켜서 살아있는 그 생명체가 하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이 나라의 중요한 임무는 우리 북쪽의 동포들을 콜레라와 같은 그 체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하는 큰 어떤 건국의 이념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립하신 그와 같은 건국의 의의라든가 우리의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후에 바뀌어져 가지고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통일 국가를 세울 수 있다
하는 그와 같은 환상이 네. 1960년대 이후 점점 강화되어 가지고 드디어 2000년에는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연방제안을 낮은 단계로도 추진하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방제가 무엇인지는 그 합의한 당사자도 정의할 수 없는 애매한 것입니다. 매우 감성적이고 애매한 구호입니다. 이런 큰 혼란이 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올바른 평가, 그리고 그분이 주도하신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 나아가서 세계사적 지평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윤석열 그 정부에서는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각급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교과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역사적 의의로 그 성립이 가르쳐지고 있는가부터 먼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평가, 올바른 재평가가 시급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이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마지막 두 분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갑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승만 대통령의 꿈은 자유통일이었거든요. 네. 뭐 반공자유통일인데 아직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국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핍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폐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만을 독재자로 핍박하고 하면은 결국은 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불행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교훈을 찾는다면은 개인 생활도 단체 생활도 나라 생활도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를 잃는 이유가 어릴 때 그런 사람을 본받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저 같은 기성세대 말고 이제 젊은 세대가 마음속에 내가 이승만이 되어보겠다 또는 내가 박정희가 되어보겠다 나는 김유신이 되어보겠다 하는 생각을 심도록 하는 게 이게 역사교육이고 네. 이게 결국 자유통일을 이루고 자유통일을 이룬 대한민국은 인구가 8천만 되는 것 아닙니까? 유럽에서 그렇죠. 8천만 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비전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혁명가였지만 이 사람은 또 위대한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레보루셔너리 앤드 비저너리인데 예. 이런 이승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근데 그걸 짓밟으면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네, 조갑재 대표님께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이영훈 교장 선생님. 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들 이승만 독재, 예. 이승만 독재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그 말은 특히 정치권에서 주의해서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도 어느 회합에 나가니까 명색이 그 자유보수파에 속하는 정치가가 또 이승만 독재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조금 전에 조갑재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은 전쟁 도중에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문, 사상, 언론, 출판 모든 자유가 보장되었고 상권 분립을 중시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중시하셨고 그리고 집권 12년 기간 동안 전국적인 선거를 9차례나 했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 그분은 역사가 자기에게 부여한 특별한 정치적 자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카리스마를 활용을 해서 정치적 소신을 추구하신 분이지 네. 결코 자기 신변 주변에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 이와 같은 통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독재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그 어느 생활에서 네, 좀 알겠습니다. 추방되었으면 좋겠다. 네. 예. 자,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해했고요. 자, 여러분들
닥터 리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104년 전에요. 미국 신문에 실린 한 독립운동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조국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누구보다 애썼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한민국 발전에 큰 공헌을 세운 이승만 전 대통령. 우리는 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절인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8.15 국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권리추진위원회 조갑재 대표 그리고 서울대 교수이자 이승만 학당 교장이신 이영훈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